네, 안녕하세요. 투스입니다. 60일의 KBS 한국어 능력 시험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총평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험이 끝난 지 채 1시간도 되지 않은 시점인지라 여러분들께서는 이 시험의 기억이 아직까지 생생하게 남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시험 잘 준비하신 분들은 이제 뿌듯함과 흐뭇함 충분하게 잘 즐기시면 되겠고, 다음 스텝을 준비하셔야 되는 분들은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었었는지에 대한 기억을 잘 더듬어 놓으셔야 여러분들의 다음 공부의 방향과 그 범위를 정확하게 가늠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요, 체감 난이도는 꽤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험의 범위가 늘어났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각각의 문제가 꽤나 어렵게 느껴지는 것들, 즉 선택지의 수준과 정도가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루어지는 문제들이 꽤나 나왔어서요. 여러분들이 뭔가 어렵다, 뭔가 정답을 확신을 가지고 고르기가 어려운 문제들이 꽤나 있었다라고 느낌을 받으시는 것이 자연스럽겠고요. 또한 무엇보다도 정말 골고루 출제되었다라는 점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법한 이 문법 파트 같은 경우에는요, 해커스 교재를 기준으로 말씀드린다면 정말 이 작은 단원들이 다 하나의 문제로 다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항상 1번 타자로 생각했던 띄어쓰기 문제 여지없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표준어와 맞춤법에 대해서도 역시 제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준어 맞춤법 같은 경우 낯선 단어들도 나왔지만 쉬운 단어 치고는 헷갈리는 표현들이 또 많이 나왔어서, 예를 들어서 하양, 까망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렇죠, 잘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그리고 탁 찍기에도 뭔가 느낌적인 느낌이 오지 않는 측면이 있어서 표준어와 맞춤법, 어려운 선택지는 어려운 걸로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쉬운 선택지조차도 좀 헷갈릴 수 있는 지점들 분명하게 제시되었다라는 것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높임과 관련해서는 상대 높임이 거론됨으로써 다음 회차에는 높임과 관련된 부분이 나온다면 객체 높임이라든가 주체 높임과 관련된 내용 얼마든지 예문과 더불어서 나올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종결 표현과 관련해서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를 적절하게 잘 썼는가 요거 물어보는 문제 기억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문장 부호와 관련해서도 제시되었었죠. 쉼표 같은 경우에 어떻게 사용하는 게 적절해? 요거 물어보는 문제 나왔으니까요. 다음 파트에 마침표라든가 쌍점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더 유념해서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번역2의 문장을 정확하게 잘 해결한 문장을 골라라 라는 문제도 나왔으니까요. 일어식 표현, 영어식 표현, 그리고 뭔가 수거를 그대로 직역해 놓은 것 같은 이런 표현들에 대한 예문도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사동과 피동에 대한 이야기도 역시 나왔죠. 그래서 사동과 피동 역시 문맥적으로 맥락적으로 해당 문장 보고 잘 구분할 수 있는가, 요거 물어보는 문제 제시되었으니까요. 역시 여러분들께서 챙겨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외래어나 로마자 표기법과 관련된 얘기도 나왔습니다. 외래어와 관련해서는 그렇죠, 엔젤, 천사 어떻게 적는 것이 맞아? 요거 물어보는 문제. 로마자 같은 경우에는 떡국 이런 거 어떻게 적는 게 맞아? 이런 거 물어보는 문제. 우리가 교재에 실려 있기는 하지만 정말 꼼꼼하게 다 챙겨보기 어려운 지점에서 출제되었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요. 공부의 정도, 공부의 깊이를 조금 더 늘려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발음과 관련된 문제도 역시 나왔습니다. 그래서 과, 된소리 발음을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가, 즉 이 된소리 발음이 적용되는 단어와 적용되지 않는 단어 정확하게 잘 구분할 수 있는가, 이런 거 물어보는 문제 출제되었고요. 접사와 관련해서 그 접사가 붙었을 경우에 어근을 밝혀 적는 단어 무엇이냐, 이런 거 물어보는 문제, 접사가 붙었을 때 표기를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절한가, 이런 거 물어보는 문제 출제되었었습니다. 중세국어와 관련해서는 관형격 조사가 제시되었어요. 그러면 중세국어 관형격 조사 나왔으니까 다음 판에 주격조사, 목적격 조사 등등의 것들 나올 수 있고요. 또는 조사에 포인트를 준다면 다른 품사에 대한 언급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중세국어와 관련해서 고전 문법과 관련된 문제는 늘 그렇듯 난이도가 높은 것은 아니고요. 충분히 읽으면서 또 해결할 수 있는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뭔가 외계어 같은 것들이 나오면 그것 자체가 심리적으로 방해를 받게 되는 지점도 있으니까요. 함께 우리 주요 내용들 다룬 수업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일단 거부감 없애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자신감 좀 더 기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실제로 여러분들이 문법 파트에서는 제가 미처 다 체크하지 못한 것들도 아마 있을 텐데요. 문법 파트에서는 우리 교재에서 정말 구석구석에서 다루어졌다라는 것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한 제가 체감 난이도가 좀 높아졌을 거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선택지에 나와 있는 이 예문의 전형성이 조금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이전에는 좀 더 대표적이고 좀 더 진부하고 좀 더 전형적인 예문들을 가지고 선택지를 만들었다면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두 번째 라인에 있는 1순위가 아닌 2순위 어휘들로 선택지가 구성된 경우가 많아서 여러분들께서 관련된 문법 내용을 대강 공부를 하기는 했지만 뭐 전혀 어색하거나 낯선 것은 아니지만 정확하게 정답을 골라내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다음 스텝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해당 파트에 대한 문법적인 이론 지식들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수업 시간에도 이론 수업하는 과정에서도 여러분들에게 기본적인 것만 알고 갑시다. 우리 일단 이것만 챙겨 갑시다 라고 손쉬운 타협을 이끌어내기는 합니다만 이번 시험 통해서 봤을 때는 조금 더 예외적인 것들, 조금 더 낯선 예문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유념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껏 해당 문법을 공부해 놓고 나서 그와 관련된 한 걸음을 더 내딛지 못해서 문제 자체를 틀려버리게 되는 거 너무 억울하고 아쉬우니까요. 일단 여러분들께서 각각의 해당 이론적 지식들을 충분히 쌓으시되 이전에는 조금 나이브하게 공부를 하셨다면 이제 조금 더 작심하고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학 파트와 관련해서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문학 부분의 작품들은요. 문학의 작품들은 일단 대표적으로 현진건의 작품 나왔고요. 현진건의 할머니의 죽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상의 작품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울이라는 작품, 우리가 작가는 너무나 익숙한 작품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그 작품도 대표작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나와서 이걸 가지고 문학 작품이 굉장히 어려워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문학 제시문을 주고 나서 문제를 풀어라 하는 이런 유형의 문제 말고 우리가 맨 뒷부분에 나오는 국어 문화와 관련된 내용, 즉 어떤 문학사와 관련된 내용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조금 낯선 작품, 낯선 작가를 물어보는 대표적이고 진부한 어떤 문예사조라든가 또는 대표작이라든가 또는 대표 작가 이런 걸 물어보는 것보다 조금 더 어려운 느낌이 드는 문제들로 구성되었습니다. 특히 남정현 소설가의 작품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는데요. 남정현 소설가는 우리가 맨 첫 번째 라인에서 배우는 작가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최근에 이제 작고하신 이슈가 있는 분이어서 그래서 남정현 작가의 작품을 콕 찍어서 물어봤다는 점. 그러면 앞으로 공부할 때 조금 이런 관련된 이슈들도 좀 따져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전후 소설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작품 물어보는 문제도 나왔습니다만 훨씬 더 대표적인 작품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두 번째 라인에 있는 작가와 작품들을 물었다라는 점. 그래서 지식적인 측면에서 문법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문학 파트에 있어서도 이 지식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의 학습이 조금 더 깊이 있게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문예 사조라든가 대표작이라든가 대표 작가의 범위를 조금 더 늘리셔야 되겠다라는 거죠. 이전에는 우리가 10년대, 20년대, 30년대 작품 보면서 한 서너 작가의 작품들 그리고 대표작들 정도를 대체로 정리했다면 이제는 조금 우리한테 조금 낯선 작가, 낯선 작품들에 대해서도 숙지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문학과 관련해서 비문학은요, 나오던 대로 나왔습니다. 역시 다양한 장르, 다양한 분야의 글들이 나왔고요. 그 문제 또한 글이 난해하다, 글이 우리를 괴롭히는 유형의 문제는 별로 없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생물과 관련된 제시문 같은 경우에는요, 실제로 비타민 D 합성 이런 것들과 관련된 제시문은 제시문을 그냥 문자 그대로만 읽어서는 그냥 문장 수준에서 읽어서는 정답을 확정하기가 조금 어려운 뭔가 전반적인 이해 그리고 계속해서 다시 돌아가서 봐야 되는 이런 과정을 여러 차례 거쳐야만 정답을 확정할 수 있는 문제들이 나와서 비문학 파트 굉장히 수월하게 해결되는 세트도 있었습니다만 일부 파트의 경우는 꽤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 한 세트 푸는데 5분 이상 걸리는 문제들도 있었으니까 비문학 연습 우리 하던 대로 역시 끝까지 읽는 연습, 꼼꼼히 읽는 연습, 이해가 되는 건 다 하는 연습 그리고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제시문에 있는 표현이 선택지로 넘어가면서 내용이 달라지는지 여전히 내용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요거 확인하고 분석하는 연습 그대로 진행하셔야 되겠습니다. 비문학 독해력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 이틀에 문제집 한두 권에 드라마틱하게 올라가는 능력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단기간 내에
정복해낼 수 있는 지점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파트들에 비해서 비문학은 꽤나 평이한 수준에서 출제되고요. 그리고 그 순간적인 집중력을 얼마나 발휘했는가, 평소에 어떤 태도로 연습했는가에 따라서 아주 많은 영향과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러한 파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하셔라가 아니라 정성껏 해주셔라, 좀 더 귀찮게 자발적으로 해주셔라 라는 당부의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용문과 관련해서 여러 보도자료라든가 안내문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역시 비즈니스 문서는 훨씬 더 단순하게 나온다라고 늘 말씀드렸던 그대로 출제되어서 거기 뭐라고 써 있는지를 정확하게 잘 읽어낼 수 있는가, 정말 글씨를 확인할 수 있는 시력이 충분한가, 요거 물어보는 문제들로 구성되었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지금 이번 시험에서 가장 눈에 띄는 지점은 바로 어휘입니다. 어휘의 수준이 꽤나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어휘력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어휘가 어느 수준에서 출제되었다 또는 어휘가 어렵다 쉽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마디로 딱 규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휘에 나와 있는 정답 선택지, 오답 선택지가 전반적으로 다 어려워졌기 때문에 우리의 어휘 공부에도 역시 좀 더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것, 여러분들께서 기본적으로 일단 아는 단어 우선 챙겨 놓으셔야 되겠고, 들은 적 있는 단어, 어디서 본 적 있는 단어를 먼저 챙겨 놓는 것은 맞겠습니다만 실제로 이번 시험에 보면 말국이라는 표현이라든가 또는 톱다라는 표현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걱세다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이 출제되었었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뭐 장렬 뭐 이런 식의 표현도 장계 뭐 이런 식의 표현도 아니면 용렬 이런 식의 표현도 정답 선택지 또는 오답 선택지로 제시된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통의 문제는, 보통의 한국어 능력 시험 같은 경우에는 헷갈리는 선택지가 1개, 1.5개 정도로 구성되었었는데 일반적인 수준에서요. 그런데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셋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 수준의 문제들이 꽤나 많이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생경한 어휘가 한 문제에 하나가 아니라 한 문제에 2개, 3개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휘 문제 푸시면서 꽤나 당혹스러우셨을 게 분명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어휘력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한자 물어보는 문제이건 한자 성어 물어보는 문제이건 아니면 한자 어나 고유한 순 우리말 물어보는 문제이건 간에 역시 정복해낼 수 있는 지점은 아니기 때문에 어휘야말로 하는 것 하고 뭐 포기할 거 포기하고 버릴 거 버리고 이렇게 과감하게 냉정하게 진행하셔야 되겠죠. 물론 하는 것 한다는 것의 정도와 깊이가 얼만큼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정성을 기울여 주셔라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어휘는 정말 눈에 띄게 어려운 애들이 많았는데요. 한자성어 같은 경우에는 또 꽤나 쉬운 뭐 고육지책 뭐 아니면 호구지책 뭐 이런 수준의 어휘들이 출제되었었고 한문 같은 경우에도 뭐 감사 이런 거 물어보는 수준이어서 아주 틀릴 수밖에 없는 문제들은 또 아니었거든요. 다만 몇몇 정답 선택지, 몇몇 오답 선택지 같은 것들이 이전보다는 조금 더 심리적인 난이도가 높게 느껴지게끔 구성되었다. 몇몇 어휘 문제는 정말 어려웠다는 거 인정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너무 크게 신경 쓰지는 마시되,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지는 마시되 역시 어휘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챙겨놓는 범위를 넓혀 두실 것을 권하겠습니다. 나머지 파트들은 뭐 나오던 대로 나왔다. 뭐 크게 이슈가 있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문법과 관련된 지점에서는 조금 1순위 예문이 아니라 2순위 예문들이 출제되었다라는 것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어휘는 몇몇 문제는 진짜 어렵다고 느껴질 만한 생소하고 생경한 어휘들이 주로 출제되었으니까요. 해당 문제들 챙겨 놓는 거 챙겨 놓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문학 파트 같은 경우에는 역시 조금 생소한 개념들, 생소한 작가와 작품들을 이번 회차에 좀 집중적으로 물어본 경향이 있고요. 또 최근에 이슈가 있는 작가를 가지고 문제를 만든 측면도 있어서 시의성도 고려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다음 시험 준비하시는 데 있어서 예문의 중요성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정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법 공부를 하실 때, 어휘 공부를 하실 때 그냥 하는 것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요거 하나만 더 가져가는, 그래도 요거 하나만 더 보고 가는 여러분들의 이 태도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정성을
집중을 조금 더 요구하는 바입니다. 저도 이번 시험의 경향 바탕으로 다양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행간의 의미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더 시험에 직결되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설명과 강의 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험 보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들께서 무엇보다도 상대적으로 나의 위치가 결정되는 시험이다 보니까 이 시험 직전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순간적으로 확 쏟아 부었는가, 그리고 시험 시간에 얼마나 충실하게 집중했는가, 이런 것들이 많이, 정말 근본적인 어떤 국어 실력보다도 훨씬 더 많이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니까 우리 시험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시험 준비하는 사람답게 좀 더 전략적이고 좀 더 효율적인 공부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강의 시간에, 수업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